해밍웨이 앤드 몽키 초초롱. 충격의 실체 공개. 벌거벗은 세계사 231회. 해밍웨이가 스스로에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벌거벗은 세계사 231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역사와 인간의 삶을 깊이 탐구하는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충격을 안겼다. 이번 회차의 중심 인물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문학의 거장 어니스트 해밍웨이. 퓰리처상,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 작가의 정점에 올랐던 그가 왜 결국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눠야 했는지, 그의 삶에 도대체 어떤 고통이 쌓여 있었는지 그 진실이 숨김없이 다뤄졌다. 화려한 명성과 영광 뒤에 감춰져 있던 굴곡진 내면, 그리고 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의 끝점까지 간 그의 여정을 벌거벗은 세계사는 극도로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풀어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전장을 누비며 기자, 군인, 작가로서 삶을 살아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을 끝없이 갉아먹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 전쟁터의 참혹함, 인간 본성의 잔혹함,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느끼는 극단적 감정들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글을 쓰는 순간에도, 명성을 얻은 뒤에도 과거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강하게 다뤄진 부분은 해밍웨이가 생전 끊임없이 시달렸던 도청과 감시의 공포였다. 냉전 시대의 불안한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라고 믿었고 주변의 사람들조차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FBI가 그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그의 불안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감시 공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밍웨이를 더욱 무너뜨렸고 그는 점점 극심한 정신적 압박에 갇혀갔다. 세계적인 문학가라는 타이틀 아래 숨겨진 그의 고독은 시청자들에게도 묵직한 여운을 남겼다. 그의 육체적 고통도 심각했다. 전장에서의 부상, 수차례 사고, 평생 이어진 만성 통증까지 몸은 이미 한계 상태였다. 글을 쓰기 위해 그는 매일 술과 진통제를 가까이 해야 했고 그것은 결국 그의 정신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명성의 정상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번 방송에서 재조명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소설보다 더 절절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밍웨이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던 그 결정적 순간, 화려한 명예와 작가적 절정 뒤에 숨겨져 있던 극도의 외로움, 감시와 공포가 만든 무너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겹겹이 쌓여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만들어낸 비극의 결과라는 점이 이번 방송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통해 명예가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천재의 고통은 늘 우리 상상보다 깊다는 깊은 울림을 받았다. 벌거벗은 세계사 231회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적 고통과 비극을 있는 그대로 조명했다. 해밍웨이는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롭고 상처받은 인간이었다. 그의 삶은 성공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떤 비극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였다. 이번 에피소드는 해밍웨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만큼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고 앞으로의 회차에서도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감을 더하게 만들었다. 해밍웨이 앤드 돌돌돌. 해밍웨이처럼 직설적인 작가, 미사여구가 적고 감정이 절제된 문체. 미국 문화의 아이콘 해밍웨이는 쿠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경험을 쌓았다. 가는 곳곳에 해밍웨이 자취를 느낄 수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최정점에 선 해밍웨이의 삶은 비극으로 점철되었다. 글을 쓰기 위해 군지원까지. 첫 번째 비극은 정신질환으로 가족들이 사망, 평생 미국에게 감시, 군에 입대해서 전쟁의 트라우마가 엄청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해밍웨이. 그의 인생을 왜 그렇게 괴로웠는가? 탄생 의사의 아버지, 오페라 출신 어머니. 1899년 7월 21일생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난 해밍웨이. 지금은 해밍웨이 박물관도 있다. 둘째 아들 어릴 때 레이스 치마를 입히는 것이 유행, 재력과 신분을 과시하기 용이었다. 만자라는 자각이 생긴 7살까지 여자 옷을 입게 한 해밍웨이. 강요하고 통제적인 어머니였고 쌍둥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해밍웨이 누나랑 같은 옷을 입게 한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가죽끈으로 때린 후 회개 기도를 시킨 잔인한 아버지. 정신적 불안정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일쑤,
해밍은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고도 말을 듣지 않았던 고집쟁이였다. 영리하고 어린 시절 매우 똑똑해서 아버지는 의사를 시키려고 했으나 엄청난 고집쟁이여서 결국 작가의 삶을 선택한다. 글쓰기 위해 세계대전에 입대를 자원한다. 정신적 작가의 우상이었던 트럼블 화이트 신문 및 편집자, 전쟁 특파원 작가, 글을 잘 쓰고 싶었던 해밍 쓰는 것. 직접 경험한 글을 쓰는 것이다. 해밍웨이의 문체는 기자 시절의 규칙들처럼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을 매우 컸다. 구급차 운전병으로 입대 후 구호소 관리직으로 보직을 변경, 근시 때문에 입대도 못할 정도로 군대에 못 갈 뻔. 다리만 237군데 다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해밍웨이. 이탈리아에서 전쟁 영웅이 된 해밍웨이 고향으로 돌아온 해밍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부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작가로 도약을 하기 위해 파리로 향한 해밍웨이. 1941년 폐업을 했으나 다시 개장하여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 당시 파리엔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야수파 창시자, 앙리 마티스 같은 예술인의 성지였다. 26살 해밍웨이는 친한 친구 스콧을 사귀어 추천을 통해 장편소설을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을 쓴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등장인물로 설정, 해밍은 전쟁 무기로 이용당하고 버려진 젊은이를 현실을 이야기한다. 미국에서 작가로 성공을 하지만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불결한 책이라고 조롱한다. 해밍웨이는 그 당시 전쟁을 영웅으로 희생을 강요한대. 해밍웨이만은 직설적으로 성공이 아니라 시달리는 직접적인 경험을 살려 사랑도 무섭게 만드는 내용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중의적으로 표현한다. 해밍웨이는 낚시, 사냥 두 취미 부자였다. 37세 다시 전쟁터로 향한 해밍웨이.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잔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종군 기자로 전쟁에 뛰어든 해밍웨이.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가감없이 밝힌다. 해밍웨이가 실제 종군 기자로 참여하면서 겪은 사건을 모티프로 쓴 소설, 동료와 연인이 도망갈 수 있게 홀로 후방에 남은 로버트의 고백,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학 거장의 반열에 오르다. 45세 제2차 세계대전의 종군 기자가 되다. 글을 쓰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다시 전쟁터로 뛰어든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이 위험하도 실행하는 전투적인 성격. 그러나 해밍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와 같은 조울증을 앓게 되면서부터이다. 해밍웨이가 취미활동에 사냥 등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몰두한 것이 아닌가. 해밍웨이 자녀들도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전쟁의 후유증은 매우 크고 높았다. 61세 되던 해 글이 쓰는 것도 잘 되지 않는다. 전쟁의 후유증과 치료의 반복. 글을 쓰는 시각의 엽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저항하는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인과 바다가 남긴 진짜 메시지 앤드 이준모게스 예이오FL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숱한 걸작들을 남기며 노벨상까지 수상할 만큼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음악, 정치, 문학 등 각 분야의 거장들이 두루 찬미하는 예술가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해밍웨이 본인의 인생은 수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왜 대문호로서 최고의 정점에 오른 순간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12월 1일 방송된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는 해밍웨이는 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나 편을 조명했다. 전쟁터에서 얻은 깨달음 작품에 담은 해밍웨이. 1899년 7월 21일 해밍웨이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사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해밍웨이의 부모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린 시절 해밍웨이는 어머니의 강요로 치마를 입고 여자처럼 커야 했고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체벌과 폭력에 시달렸다.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해밍웨이는 학교 생활을 통하여 글쓰기의 두각을 나타낸다. 해밍웨이는 교내 신문의 기자로 활동했고 문예지의 단편소설과 시를 발표하며 자신의 쓴 글을 사람들이 읽는데 짜릿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해밍웨이는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해밍웨이는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트럼블 화이트를 찾아가 글을 잘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해밍웨이는 언론사의 수습기자로 취직하며 작가의 길을 준비했다. 기자 시절 배운 짧은 문장, 간결한 첫 문단, 힘있는 단어,
부정 대신 긍정적인 표현 사용 등은 해밍웨이 본인이 글 쓰는 작업을 위한 최고의 규칙이었다고 회고할 만큼 그의 작품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훗날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제3자의 시선처럼 간결하고 덤덤한 묘사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숨겨진 감정과 의미를 상상하게 하는 문체도 바로 이 시절부터 확립된 것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어떤 경험이 필요할지 고민하던 해밍웨이는 생사와 인간의 본능이 극대화되는 곳은 전쟁터라는 결론을 얻고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한다. 선천적인 근시에도 불구하고 무려 11번의 도전 끝에 19세의 나이로 입대에 성공한다. 1918년 7월 해밍웨이는 전선에서 전투에 휘말려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로 중상을 입은 동료 병사를 구해내는 공을 세운다. 이때의 활약으로 해밍웨이는 이탈리아로부터 은성무 공훈장을 수여받으며 1차 대전의 전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다. 전역 후 생계를 위하여 기자로 복귀한 해밍웨이는 신문사의 파리 특파원으로 부임한다. 1920년대 예술가의 성지로 꼽히던 파리에서 파블로 피카소, 스콧 피츠제럴드 등 수많은 세계적인 예술가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해밍웨이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1926년 27세의 해밍웨이는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출간하며 오랜 꿈인 작가로서 본격적으로 데뷔한다. 해밍웨이는 1차 대전 종전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했고 당시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우던 전쟁의 희생양이 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이처럼 해밍웨이 본인이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전쟁터를 누비면서 깨달은 자전적 경험과 허무주의적인 정서들은 이후의 작품 세계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 1929년에는 해밍웨이를 작가로서 정점에 올려놓은 대표작 무기여 자리거라가 출간된다. 1차 대전 중 이탈리아군에 입대한 미국인 청년과 영국인 간호사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은 전쟁의 참혹함과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와 평단 양쪽에서 모두 극찬을 받았다. 미국 대중들은 전쟁 영웅 출신이자 행동하는 작가로서 해밍웨이의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에 열광하면서 작가를 넘어선 셀러브리티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1936년 37세의 해밍웨이는 당시 전 세계가 주목하던 스페인 내전의 종군 기자로 취재에 나선다. 해밍웨이는 파시즘의 잔혹한 실상을 고발하며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4년 후에는 또 다른 대표작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발표하게 된다. 작품 원문의 제목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에 더 정확한 의미에 가깝다. 여기서 해밍웨이는 내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던져진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해밍웨이는 중년의 나이에 이번에는 다시 군인으로 자원 입대했다. 종전 이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동성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처럼 해밍웨이는 성공한 작가로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계속 위험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이유에 대하여 내 자신이 쓸모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봉사하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이자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이 위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해밍웨이의 사명감에 많은 대중들은 더욱 열광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과 명성을 모두 거머쥔 듯한 해밍웨이의 이면은 한편으로 어두운 가족사와 개인적인 비극의 연속이었다. 해밍웨이의 부친은 우울증과 부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고 그의 두 번째 아내는 하필 해밍웨이와 부부싸움을 한 날의 지병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해밍웨이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조울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쁨과 슬픔을 넘나드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심지어 해밍웨이의 자녀들 역시 조현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족이 3대에 걸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야 했다. 또한 해밍웨이는 참전 시절에 겪은 전쟁 후유증으로 신체적 장애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다. 후속작에 대한 부담으로 슬럼프에 빠진 해밍웨이는 1950년에 10년 만에 신작 강 건너 숲속으로를 발간했으나 전작들과 달리 어마어마한 혹평만 들어야 했다. 좌절해 있던 해밍웨이는 1930년대 쿠바에 거주하던 시절 인근 바다에서 만났던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우연히 20년 만에 다시 떠올리게 된다. 당시 어부는 해밍웨이에게 청새치와의 사투 이야기를 들려줬고 세월이 흘러 해밍웨이는 노인의 사투가 마치 자신의 삶과 겹쳐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감을 얻은 해밍웨이는 약 26,000단어 분량의 초고를 단 6주 만에 완성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바로 해밍웨이가 내 인생 최고의 소설이라고 자부한 노인과 바다였다. 주인공 산티아고의 명대사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인간은 파괴당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아라는 구절을 통하여 해밍웨이는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는 이상 인간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자신의 인생관을 전하고 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하지만 해밍웨이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밍웨이는 1954년 2건의 비행기 사고를 연달아 겪게 되고 큰 부상을 당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말년에 해밍웨이는 사고 이후 자신이 FBI 미국 연방수사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건강 악화로 피해망상 증세로 여겼지만 해밍웨이 사후 20년이 흘러서 실제로 FBI가 해밍웨이를 사찰했던 것이 기밀문서를 통하여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밍웨이가 감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 FBI 스파이 활동에 참여했었던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결국 해밍웨이는 가족들의 결정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전기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치료 이후 오히려 기억력과 사고력 감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퇴원 이후 해밍웨이는 일주일 동안 글쓰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하루에 서너 개의 문장밖에 쓰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던 해밍웨이는 1961년 7월 2일 새벽 자신이 매일 글을 쓰던 시간 엽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당시 그의 나이 61세였다. 해밍웨이는 비록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이 전한 메시지, 해밍웨이의 삶의 방식과 태도 등은 모두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1953년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육성으로 남긴 수상소감에서 작가로서의 고독함과 도전 정신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글 쓰는 일이란 가장 잘 될 때도 외로운 일이다. 작가는 외로움을 벗어던질수록 대중적 명성을 얻지만 그의 작품은 종종 퇴보하게 된다. 훌륭한 작가라면 날마다 궁극적인 주제 혹은 그 부재의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작가는 자신이 쓴 책들을 언제나 새로운 출발로 삼고 시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들이 도전했다 실패했던 일들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